여러분들은 2022년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드라마가 무엇인가요?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 학교는부터 소년심판 더글로리 같은 작품으로 한국 드라마 장르의 폭을 넓혔고 안나와 신병, 카지노 우리들의 브루스같이 화제성까지 확실히 잡은 작품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OTT와 방송국이 모두 흥행하며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의 레전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연도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큰 관심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TV의 파친코. 내가 할아버지나 맨날 내가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하셨대. 이 세상이 정말로 얼마나 넓은지 보라고. 당시 화제성은 물론이고 작품성, 연기, 연출, 심지어 음악까지 뭐 하나 빠짐없는 드라마로 평가받으며 곧썸 어워즈에선 신규 시리즈상을 수상했고 크리틱스 시리즈에선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을 수상했죠. 14년입니다. 나를 왜 찾으십니까? 놓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이 작품이 오는 8월 23일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넌 몰라. 난 알아도. 그래서 오늘은 시즌2를 기념해서 시즌1을 복습한다는 의미로 시즌1의 모티브가 되었던 실화 이야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 앞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는지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드라마 속 파친코에는 당시 조선인들이 자리를 잡은 오사카 속 이카이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작에선 이카이노를 돼지들과 조선인들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가득하죠. 예시로 선자가 도착한 마을 곳곳에는 꼭 어디선가 주워온 듯한 자재, 혹은 딱 봐도 튼튼해 보이지 않는 저렴한 자재로 지어진 초라한 판잣집, 거기에 마을 곳곳에는 돼지와 닭 같은 가축의 배설 냄새가 가득한 느낌을 잘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이카이노에서 생활한 자이니치, 제일 한국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조선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왔고 이들은 대부분 막노동과 같은 극도로 힘든 일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노동 조건은 극도로 열악했지만 월급은 일본인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죠. 근데 그렇게 받은 월급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도 아니었기에 일본인들이 버린 내장과 같은 부위를 먹으면서 식량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노동 조건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선자처럼 장사를 하러 시장에 나왔습니다. 한 칼럼니스트의 할머니는 2028년 교토에서 태어났고 당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자주 들려주었다며 글을 썼는데 그중 하나가 김치에 관한 이야기였죠. 칼럼니스트의 할머니에 따르면 마늘 냄새가 나면 일본인들이 싫어하니 외출을 할 때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에 관한 내용은 소설 속 파친코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자가 장사를 나가니 일본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며 모욕을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작 소설에선 노아 역시 마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교실 뒤쪽으로 앉혀지기도 했고 또래 아이들에겐 마늘 자식이라고 불리며 이지매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이번 시즌2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파친코 7화에는 한수가 왜 야쿠자가 되었는지 그의 과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회차였죠. 그리고 그곳에는 한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간토 대지진이 벌어지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조선인들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며 죄 없는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피소드 역시 굉장히 역사적인 고증을 잘한 부분 중 하나죠.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9의 대지진. 이 지진으로 인해 약 1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사망 및 실종자는 무려 10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부상자 역시 10만 명 이상. 피해액은 당시 일본 국민 총생산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일본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재앙 속에서 잿더미가 된 도시에는 믿기 힘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 소문은 바로 글쎄 조선인들이 이런 상황을 틈타 약탈과 폭행을 하고 있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일본인들을 죽이려 했다죠? 조선인들이 공장에 불을 지르고 있대. 아니 지진으로 피해는 지들만 입었어? 그 당시 조선인들 역시 피해 복구에 힘을 쓰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해명하기도 전에 일본 전역으로 퍼졌죠. 朝鮮人の群れが脱走したんだって。もう来てるの。手当たり次第盗んでるって。井戸の水飲んじゃダメなんだって。朝鮮人が井戸に毒を入れたんだって。 이러한 소문을 들은 일본인들은 자흥단을 조직해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흥단들은 폭력과 학살을 일삼았고 확인된 피해자는 약 8천여 명, 확인된 시신은 1만 5천여 구에 달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이러한 피해도 일본 정부는 이 폭력 사태를 방관했고요. 사회 불만은 조선인들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대응했어요. 모든 걸 조선인들의 탓으로 돌리며 이것을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려고 한 거죠. 그러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정정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고 보시면 파친코 7화가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파친코 시즌1 4화를 기억하시나요? 이곳에서 선자가 이삭과 결혼한 후 일본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싣는데 선자가 한 가수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춘향가의 갈까보다를 부르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명장면으로 뽑으시겠죠. 갈까 보다 갈까 보네. 그런데 이 장면도 사실은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반도 최초의 공식 여성 성악가인 윤심덕.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조선 총독부의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성악 공부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와 경성에서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가지고 바로 조선의 최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타의 명성과는 달리 그녀의 급여는 턱없이 부족했죠. 당시 공연으로 받은 돈이라곤 교통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는 돈은 없지만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했고 결국 공연 외에도 시간 강사와 개인 과외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우진이라는 그녀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김우진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나서기도 했죠. 이렇게 친구 사이를 유지하던 중 결국 두 사람은 선을 넘고 말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윤심덕은 남동생의 유학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약 1200만원 정도의 큰 돈인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윤심덕에게 쉽게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 당시 경성 최고 갑부 이용문이 그녀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시 이용문은 종종 재능 있는 청년들의 유학비를 지원해줬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 최고의 스타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바로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죠. 윤심덕은 오랜 고민 끝에 그가 건넨 후원금을 받았는데 돈을 받자마자 경서에는 또다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윤심덕이 이용문에 첩으로 들어갔다며. 동생 유학비가 필요하다고 기어코 거길 기어들어가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겨우 윤심덕은 더는 경성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일본 레코드사와 음반 발매 계약을 하고 오사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그녀를 절망에 빠뜨릴 만한 일이 생기게 되죠. 바로 조선 총독부로부터 전속가수 제안을 받아버립니다. 솔직히 말이 좋아 전속가수지 일제 관료들의 기생이나 다름없는 자리였다고 해요. 이런 반강제적인 제안을 받고 어찌저찌 음반 녹음까지 모두 마친 윤심덕은 곧장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그것도 김우진과 함께 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배에서 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물론 배 안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순식간에 윤심덕과 김우진이 사라졌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었죠. 고마워요. 소중한 사람이 준 건데. 이렇게 파친코 4화에 등장한 가수는 딱 봐도 윤심덕을 모티브로 제작된 캐릭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녀가 조선 총독부의 전속 가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처럼 보였어요. 드라마에서 그녀가 소중한 사람에게 받았다는 이야기는 김어진이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오늘 저녁 공연 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를게요. 행운을 빌어요. 근데 왜 하필 파친코였을까요? 사실 파친코는 단순히 오락을 넘어서 일본으로 이주한 자이니치들에겐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자이니치들이 겪은 차별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죠. 1세대 자이니치들은 일본 사회에서 막대한 차별로 당의 정상적인 직장에는 취직이 불가능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받지도 못하며 힘들고 고된 일만이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별은 2세대 자이니치들에게도 이어졌죠. 학교에서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에서는 취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신분을 속여 일자리를 얻더라도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해고당하는 일이 빈번했죠. 몇몇 자이니치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제에 시달리다 결국 야쿠자와 같은 범죄 조직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50년대 파친코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파친코는 일본에서 개발된 게임이지만 일본에서 반사회적인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도 맡기 꺼려하는 사업 중 하나였던 거죠. 그래도 덕분에 자이니치들에겐 상대적으로 유일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자이니치들에게 맡겨졌고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드는 자이니치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경품 교환과 같은 작은 일로 시작했다가 차츰 자신의 점포를 운영하며 사업을 키워갔고요. 한때는 자동차 사업을 제치고 매출액 30조엔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파친코 사업의 약 70%가 제1한국인들이 운영했을 때도 있던 것을 생각하면 이 파친코 사업이 자이니치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파친코라는 작품을 볼 때 올림과 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인하라고 하겠니?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파친코 시즌1의 모티브가 되었던 실화 이야기를 그려보았습니다. 저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작품은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저 역시도 시즌2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시즌2가 방영이 시작되는 대로 시즌2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